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2,920선을 돌파했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숙박과 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이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가폭도 2022년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 대해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나흘째 먹통이 된 예스24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예스24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7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순매수를 지속하며 상승을 견인해온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920선을 넘었다고요? 네, 조금 전인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55% 오른 2,92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장보다 0.1% 오른 2,909.99에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며 2,924까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원전주가 강세입니다. 미국 원전기업 오클로가 한국수력 원자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26% 넘게 올라 9만 원대에 거래 중이고요. 한전 KPS는 14% 올라 5만 원 선에, 두산에너빌리티도 5%대 상승 중입니다. 남북 경협주도 상승세입니다. 어제부터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영향에 과거 금강산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던 아난티는 장중 27% 오르면서 신고가를 썼고 비료 생산 기업인 조비도 1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3% 올라 780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 국내 증시와 달리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죠?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과 예상보다 낮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보합권인 42,865.77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0.5%, S&P 500은 0.27%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이 미국 정부가 안보 위험 고조를 이유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하자 중동발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검토 중인 여객기 좌석 개편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특히 통합안에서 이 제휴 마일리지는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합병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모두 합쳐 3조 5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은 오늘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의 적립 규모가 비슷해 1대1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가 다른데요. 만약 1대1로 통합한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가치를 낮게 책정하자니 아시아나 고객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안의 승인 여부를 내년 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검토 중인 여객기 좌석 재편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 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주로 미주, 유럽 노선에 배치되는 기종 11대에 이코노미 좌석을 재편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장거리 이코노미 좌석에 343 배열 도입을 검토하는데요. 343 배열은 저비용 항공사 LCC 여객기에 주로 적용이 되고 좌석 간의 간격이 비좁아 박장 배열로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333 배열을 사용하던 대한항공 입장에서 공급석이 늘어나 수익이 증가하게 되지만 대한항공의 승객들 또한 비좁은 좌석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신규 좌석 개조를 추진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D인지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으로 먹통이 된 지 나흘째입니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예스24의 입장이 달라졌다고요? 네, 개인정보위가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하자 예스24는 부랴부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통지 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는데요. 당초 예스24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당국 조사로 유출 가능성을 단언하기 힘들어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아직까지 예스24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예스24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10일 공연 현장 입장 처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외 서비스는 늦어도 일요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스24는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요? 네, 예스24는 어제 T사와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로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사는 랜섬웨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만 파악했을 뿐 피해 규모와 공격 유형 등에 관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스24는 지난 9일 최초 접속이 불가했을 당시 해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난 여론이 컸는데요. 예스24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편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이 대출로 버티는 모습입니다.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겼는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들인데 올해 들어 대출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업종의 대출 잔액이 9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분기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해 2년 반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출 증가폭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숙박, 음식점업 타격이 특히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은 이렇게 계속 느는 반면 생산 지수는 회복이 더딘 상황이죠. 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지수 수준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폭은 재작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재작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번 2분기에도 숙박 음식점업 부진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도 생산지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이 부문 취업자는 6만 7천 명 감소하며 20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빚 탕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기업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일부 생산 설비를 합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합종 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지원 체계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를 합치나요? 분해 설비 이름 NCC를 통합하는 작업에 두 회사가 나선인데 NCC는 화학산업의 원료인 에틸렌이나 프로펜을 생산하기 위해 타를 하는 시설입니다.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설비인데요. 여러 지역 설비 중에서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설비가 통합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지분 6%씩 보유하고 있는 HD현대케미칼을 통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롯데케미칼이 현대케미칼의 대산 NCC를 고 현대오나 현금 또는 출자에 합치자는 겁니다. 다만 현대케미칼을 통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수립도 가능한 꼽힙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모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 체계도 눈길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안을 발표하면서 해결을 수렴해 본래 올해 상반기 안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만큼 경쟁력 제고안에 대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과 여수 현지를 친환경 화학산업 거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고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SBS비즈 유정현입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폐쇄를 검토했던 포항 2공장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철강 수요 침체로 생산 물량이 없어 지난 7일부로 경북 포항 2공장을 전면 휴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줄고 2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제철은 올해 들어 포항 공장의 기술직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들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는데요. 올해 0%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도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경기 부양책이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외환 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강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새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창용 총재는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법정 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면서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이 역대 3번째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정 상황이 어땠나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누계총 수입은 23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 수입이 142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 6천억 원 늘었는데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법인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 세수가 13조 원 증가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등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천억 원 적자인데요. 2020년 56조 6천억 원 적자, 2024년 64조 6천억 원 적자 이후 역대 3번째로 컸습니다. 지금 추경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만약 반영되면 적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 13조 8천억 원의 추경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 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97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2조 원 늘었습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 1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국고채는 1월에서 5월 누적으로 100조 2천억 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8.4%를 채운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당정청 인사들이 모여서 2달 동안 앞으로 5년간의 로드맵을 짜게 되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짜고 이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겁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 동안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 말이나 8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7개 분과로 나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요. 분과장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 순위는 민생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제1과제로 민생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임명 직후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가장 빠른 처방은 소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비 유도가 최우선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 출범 직후 인력 증원이 언급됐고 기업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주무부서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3년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게임 최적화 기능인 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서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일단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오늘 오전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어플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OS는 사양 높은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회사는 이전 모델들과는 달리 갤럭시 S22부터는 기기 발열 관리 등을 이유로 GOS 우회 앱을 막아버리면서 소비자의 공분을 샀고 소비자들은 결국 회사가 GOS 의무 탑재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라는 지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GOS 작동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도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회사 측이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GOS 의무 탑재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GOS가 적용한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이번 소송 참여자 중에는 GOS 무조건 작동이 도입되기 이전의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우선 법적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넘어선 요구인 만큼 노사 간 갈등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회사가 각 조합원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구의 배경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 판결했는데요. 다만 그 대상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명과 같은 쟁점으로 소송 중인 인원 등으로 국한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뿐 아니라 만약 소송을 제기했다면 승소했을 조합원 역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노조는 통상 법적 소급 기한인 3년을 고려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할 걸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4만 1,000명 정도인 만큼 전체 위로금은 8,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네, 회사 측은 대법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자동차 업계를 넘어 통상임금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다른 업종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인 다음 주 수요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노조는 위로금 안건 외에도 기본급 14만여 원 인상, 직전의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편 담배 소비가 연기와 냄새를 줄인 전자담배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는데요. 전통 담배보다 흡연에 관대해지면서 오히려 흡연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판매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련 담배 판매량은 2018년 약 64억 갑에서 2023년 약 62억 갑으로 5년 새 약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500만 유닛에서 1억 2천만 유닛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맛과 향을 입힌 가양담배의 판매 비중도 2013년에는 전체 판매량의 9.8%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46.7%로 치솟았습니다. 본래 전자담배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런데 요즘 오히려 다시 흡연율이 올랐다고요? 네, 냄새 저감 기술과 캡슐 등을 활용한 제품들이 흡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젊은 층과 여성을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0년 우리나라 성인의 관련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성인 전체 흡연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반등했는데요. 특히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일반 담배인 관련 흡연율이 각각 42%, 12%로 전년보다 9.6%포인트, 6.3%포인트씩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이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경각심을 낮추고 일부 집단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담배인 관련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큰 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공급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합의 관련해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구 자석과 필요한 히토류는 중국에게서 선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중국 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한시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측에 요구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해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 완화를 일시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맞서 미국도 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 2주 안에 주요 교역국들에게 관세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을 명시하고 수용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협상 마감 시한을 연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무역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